더 크리에이티브 커브 지난 시간에 이어 파트 2 돈이 되는 크리에이티브의 법칙 제1법칙 소비. 테드 사란도스는 16살짜리 전문대생이었다. 그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애리조나 비디오 카세트 웨스트에서 선반을 정리하는 일과 대여 서비스 업무를 맡았다. 어린 시절 테드가 생활하던 환경은 늘 어수선했다. 집안이 너무 정신없었기 때문에 테드는 툭하면 할머니 댁을 찾아 TV 앞에서 몇 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지냈다. 어느 날 자전거를 몰고 시내에 나왔던 테드는 상가들이 늘어선 번화가에 새로 들어선 가게를 하나 발견했다. 비디오 대여점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테드는 매일 비디오점을 찾았다. 가게를 둘러보고 재미삼아 선반을 정리하면서 테드는 데일과 몇 시간씩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백 편의 비디오에 둘러싸인 테드는 마치 고향에 온 것처럼 가게가 아늑하게 느껴졌고, 가게의 주인인 데일 역시 자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테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테드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테드도 그 자리에서 수락했다. 비디오 대여점은 보통 낮에는 한산하다. 그러나 테드는 조용한 시간에도 숙제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엉뚱하게도 그는 가게 안에 있는 영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겠다고 스스로 결심했다. 영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죄다 알고 싶었던 그에게 마침 마음대로 영화를 골라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원, 즉 물량이 풍부한 비디오점이 생긴 셈이었다. 몇 달 뒤 매장에 있는 영화를 거의 다 본 테드는 고객에게 맞춤형 영화를 추천하기 시작했다. 그는 살아있는 검색 엔진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다. 우디 앨런을 좋아하는 고객에게 테드는 엘버트 브룩스의 영화를 권하면서 말했다. 뉴욕에 우디 앨런이 있다면 LA에는 엘버트 브룩스가 있죠. 간단히 말해 테드는 친숙한 것, 좋은 것, 진부한 것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문화적 인식을 개발했다. 이 같은 기술이 있으면 아이디어나 제품이 크리에이티브 커브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영화를 섭렵하던 테드는 18살에 이미 영화 전문가, 영화 소믈리에가 되었다. 그는 영화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정확히 꿰뚫었다.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테드가 정확히 읽고 있다고 생각한 고객들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이런 유형의 인식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서 대접을 받게 마련이다. 그리고 대중 역시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 우리는 그들을 테이스트 메이커 또는 인플루언서라고 부른다. 심지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들을 회사나 문화의 리더로 받들기까지 한다. 문화적 인식은 어떤 아이디어가 크리에이티브 커브 중 어디쯤에 있는지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문화적 인식은 누구나 습득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 우리는 이런 기술을 습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비이며 소비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유와 그 세상 과정들을 살펴볼 것이다. 창업정신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로버트 베런 교수는 기업가들이 기회를 발굴해내는 과정을 조사했다. 그가 찾아낸 답은 패턴 인식이었다. 인간의 두뇌는 패턴을 찾아낸다. 그것이 두뇌의 기본 임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임무는 인간이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보상 기회를 찾아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어떤 것이 위협을 가하려 하면 우리는 피하고 본다. 반대로 어떤 보상이 있을 것 같으면 좀 더 알아보기 위해 접근한다. 패턴 인식은 두 가지 멘탈 모델로 결정한다. 그 첫 번째 멘탈 모델은 프로토타입이다. 커피숍을 예로 들어보자. 커피숍의 프로토타입은 커피와 머핀을 팔고 테이블이 있고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작은 점포일 것이다. 하지만 기술 스타트업의 프로토타입은 벤처 자금을 투자받아 자기만의 기술력을 제공하는 열리는 짧지만 고속 성장 궤도를 달리는 회사일 것이다. 창업자는 주로 프로토타입에 의지하여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 멘탈 모델은 대표 사례이다. 대표 사례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주의 독특한 사례이다. 예를 들어 애덤 샌들러는 코미디언의 대표 사례다. 애덤 샌들러라는 이름을 들은 사람들은 즉시 그를 코미디언으로 분류한다. 경험이 늘어나면 창업자는 다양한 개념의 구체적 사례들을 축적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표 사례에 의지한다. 즉 기업가들은 배우고 경험할 때 대표 사례의 힘을 빌려 유용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대표 사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아본다. 그리고 경험과 지식이 결합되면 새로운 아이디어는 저절로 눈에 띄는 법이다. 어느 날 제러드 폴리스는 친구에게 꽃을 보냈다가 가격표를 보고 질겁했다. 꽃이 왜 이렇게 비싸지? 농사 경험도 없고 꽃가게를 해본 적도 없는 그였지만 좋은 사업이 될 아이템은 금방 알아보았다. 사실 그의 주변에는 대표 사례가 될 만한 회사들이 많았다. 그들 모두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다이렉트 투 컨슈머 모델로 바꿔 수익을 크게 늘린 회사들이었다. 그는 전국을 발로 뛰며 공급 사슬을 연구했다. 그리고 이 분야 관계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해야 하는 일은 꽃 재배자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 꽃 가격이 폭발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의 꽃 배달 회사였다. 프로플라워는 재배자가 고객에게 꽃을 직접 보낸다. 중간 상인이나 대리점은 필요 없다. 이 같은 방식으로 프로플라워는 더욱 신선한 꽃을 저가로 배달하여 수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 이 모든 것이 번갯불같이 떠오른 것처럼 보이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다. 경험은 친숙한 아이디어를 더 쉽게 떠올리게 해준다. 대표 사례와 프로토타입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창의적인 사람은 의도적인 소비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비디오 대여점의 테드가 여기에 해당한다. 꼭 직접 경험해봐야 사전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대표 사례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테드 사란도스는 여러 해 동안 엄청난 양의 자료를 계속 소비해왔다. 테드는 지금 넷플릭스의 콘텐츠 최고 책임자이다. 추천 알고리즘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에서 테드는 이렇게 농담을 던졌다. 알고리즘이 뭔지도 모르고 몇 년씩 알고리즘을 사용해온 셈이죠. 그는 청중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 동력은 바로 소비였다. 요즘 잘나가는 창의적 예술가들을 인터뷰하면서 나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테드 사란도스가 엄청난 물량의 영화를 소비한 것과 유명 기업가들이 해당 산업을 집중적으로 소비하여 성공한 것은 전혀 유행이 아니었다. 화가이든 셰프이든 작곡가이든 그 누구를 인터뷰하든 내가 들은 이야기는 모두 같은 주제의 변주였다. 화가들은 수시로 전시회장을 찾고 셰프는 최첨단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농장을 찾고 음식 박람회를 찾아다닌다. 작곡가는 끊임없이 음악을 듣는데 새로운 음악이든 흘러간 음악이든 가리지 않고 듣는다. 이들 창의적 예술가들은 보통 일정이 아주 바쁜 편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서너 시간, 즉 일하는 시간의 약 20%를 어김없이 이런 식의 소비에 투자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20%의 법칙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들은 마치 본능처럼 어떤 아이디어가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 알아내는 데 필요한 대표 사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간의 20%를 자신의 창작 분야에 속한 자료에 소비한다면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어떤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친숙한지, 즉 그것이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어디쯤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직관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20%의 법칙은 적당히 친숙한 아이디어를 식별하게 해주며 번쩍하는 순간을 만드는 최초의 불꽃을 제공해준다. 구독자 500만 명을 보유한 거물 유튜버 코너 프란타를 살펴보자. 프란타는 청중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거인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몇 대 동안 유튜브를 드나들며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미네소타 출신의 10대가 어떻게 이런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까? 반복하지만 그 출발점은 소비였다. 유튜브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저는 시청자였습니다. 수많은 유튜버를 봤죠. 내가 직접 유튜버가 되기 전부터 저는 그들을 연구하고 이해했습니다. 테드 사란도스처럼 프란타는 소비를 통해 청중에게 친숙한 것을 알아내는 감각을 개발했다. 또한 프란타는 색다름이 그의 성공에서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중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떤 유형의 동영상에 관심을 두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한번 비틀어 색다른 동영상을 내놓아야 했다.
그가 생각해낸 단순하고 호감을 주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혁신적이었다. 그는 많은 동영상을 소비한 덕분에 청중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간파해냈고, 그래서 독창적이면서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길을 닦을 수 있었다. 본인만 몰랐을 뿐 프란타는 크리에이티브 커브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만나본 창의적인 사람들은 프란타처럼 소비자로서의 본능을 개발하고 부추기는 데 필요한 기술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마법의 결과였던 것처럼 아하 순간을 입에 올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아하 순간이 다음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는 내가 샤워 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네가 해답을 미리 가지고 있어도 좌뇌가 활성화되면 그 해답을 밀어낸다. 정보를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좌뇌가 답을 내지 못하면 좌뇌의 활동량이 시들해지는데, 이렇게 좌뇌의 활동이 우뇌의 활동량 아래로 떨어지면 우뇌에 저장되어 있던 답이 마법처럼 튀어나온다. 아하 하고. 아하 순간이 발현되는 두 번째 원인은 조합을 통해서다. 하나뿐인 개념이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우뇌는 무의식적으로 복수의 개념을 연결하기 위해 작동한다.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한 줄로 꼬아낼 수 있을 때 우뇌는 활성화된다. 어떤 아이디어의 탄생이 천재의 번개불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런 갑작스러운 두뇌의 폭발 현상 탓이다. 아하 순간의 세 번째 기원은 계기와 관련이 있다. 계기, 트리거. 이 경우 환경적 요소가 두뇌의 오른쪽 반구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어떤 곳과의 연관성에 불을 붙인다. 예를 들어 십자말풀이에서 답을 찾지 못하다가 1시간 뒤에 그렇게 찾던 단어가 들어있는 광고판 옆을 지나친다. 그리고 그 단어를 봤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현듯 단어가 떠올랐다고 생각하며 이를 천재의 번개불로 여기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의식하기 어려운 인식의 수면 아래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이런 해결책이 어떤 신비하고 자비로운 신에 의해 저 위에서 내려졌다고 느끼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생물학이다. 내가 인터뷰한 창의적 아티스트들이 20%의 원칙을 꾸준히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아하 순간이라는 건물을 올리는 데 필요한 벽돌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적된 사전 지식은 아티스트들의 두뇌를 불명확한 통찰을 찾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과 표본으로 채운다. 훌륭한 작가가 되고 싶은가? 책을 많이 읽어라. 대본에 넣을 좀 더 산뜻한 대화가 필요한가?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유명 TV의 임원이 되고 싶은가? 밤낮을 가리지 말고 TV를 보라. 20%의 원칙은 우리 두뇌가 아하 순간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한다. 필요한 것은 우뇌가 작업하는 데 필요한 기억과 멘탈 모델이다. 이러한 원료가 없으면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봉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깐, 책이나 CD나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소비하기 전에 한 가지 수수께끼 같은 사실을 지적해야겠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많은 양의 자료를 소비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엄청난 양의 TV 프로그램을 소비하고 있는데 왜 그들은 히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지 못하는 걸까? 소비의 일차적 역할은 어떤 것이 갖는 친숙성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적당한 양의 색다름도 만들어내라고 요구한다. 단순히 색다름을 찾아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색다름을 적당한 양으로 덧붙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창의력은 의외의 어떤 것에 끊임없이 매달린다. 바로 모방이다. 이제 제2법칙 모방으로 넘어갑니다. 비버리 젠킨스. 읽어봐야 중 마주로 태어나 가난하게 자란 그녀는 일찍부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로 책을 택했다. 책을 통하면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책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장소에도 갈 수 있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사랑과 활기가 넘쳤고 무엇 하나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책도 무료로 볼 수 있었고요. 맹렬한 독서 과정을 통해 젠킨스는 책과 도서관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을 계속 키워갔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1970년대부터 서점 진열대를 차지하기 시작한 로맨스 소설이었다. 로맨스 소설 중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대부분 로맨스 사극이었는데
독자들은 여왕이나 공주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에 열광했다. 그러나 젠킨스는 이런 소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등장인물이 거의 백인이었던 것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인공인 역사 로맨스 소설은 유명한 작품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직접 쓰자. 그녀가 구상한 책은 남북 전쟁 중 시골 여교사와 사랑에 빠진 흑인들만으로 구성된 제10기병대 소속의 한 병사 이야기였다. 젠킨스는 스토리를 끝냈지만 주류 출판업자들이 흑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을 반기지 않았기에 사실 책으로 묶는 일에는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 젠킨스의 소설을 읽어본 동료가 당장 출판업자를 찾으라고 말했다. 자신은 없었지만 어찌어찌해서 겨우 저작권 에이전트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에이전트는 여러 출판사에 그녀의 원고를 보냈다. 보낸 원고로 집 전체를 도배하고도 남을 만큼 거절당한 어느 날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다. 에번 북스의 편집인이었다. 그 다음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녀는 그렇게 회상했다. 젠킨스의 소설은 흑인 역사 로맨스 소설이라는 전혀 새로운 장르의 문을 열었다. 젠킨스는 친숙하지만 역사 로맨스 소설, 색다른 흑인들이 등장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마침 출판사들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목소리를 출판에 더 많이 반영하기 시작한 것도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녀가 모르고 있었을 뿐 젠킨스는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스위트 스팟을 건드린 것이다. 이후 그녀는 나왔다 하면 15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베스트셀러 소설들을 써내려갔다. 이 책 앞부분에서 나는 대량 소비가 친숙한 것을 알아내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는 과정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런데도 친숙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장에서는 색다른 것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에 초점을 맞추겠다. 버지니아 대학교 3학년생인 알렉시스 오하이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일반적인 직업을 갖지 않는 것. 그래서 그와 그의 룸메이트인 스티브는 일반적인 직업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터넷 스타트업을 구상했다. 그 결과물이 레딧이었다. 오하이언은 이렇게 말했다. 영어권에서는 레딧이 글로벌 소통 장소입니다. 시대정신이죠. 레딧에서 시작된 토론이 몇 시간이나 며칠 뒤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레딧은 밈을 확산시키는 기능으로 유명하다. 올라오는 밈 대부분은 유머러스한 글이 딸린 재미있는 이미지들이다. 누군가가 희한한 이미지를 레딧으로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 유저 커뮤니티가 거기에 텍스트를 추가한다. 그럼피 캣 같은 밈은 레딧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줄 뿐 아니라 콘텐츠 창작의 장벽도 낮춰준다. 그런 밈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세웁니다. 그럼피 캣의 경우엔 이 고양이가 뿌르퉁하다는 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하이언은 내게 말했다. 그걸 재미있게 만드는 것은 나머지 10%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틀고 거기에 어떤 자막을 붙이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밈을 창작해내는 것보다 기존의 밈을 리믹스하는 것이 쉽거든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컨텐츠를 만들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밈은 친숙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스위트 스팟에서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게 한다. 앤드루 로스 소킨은 미디어의 르네상스맨이다. 소킨의 이력도 모방에서 시작되었다. 졸업과 동시에 그는 기자 지망생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일자리를 얻었다. 타임스지 런던 지부의 비즈니스 전문 기자로 채용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아직 22살밖에 되지 않은 데다 기자로서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소키는 모방과 훈련을 통하여 글솜씨를 향상시키는 프랭클린 메소드를 따랐다. 물론 스스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몇 해 전부터 타임스지에 실렸던 기사 중 자신이 써야 할 기사와 비슷한 내용을 찾아 그 포맷을 연구했다. 인용구로 시작을 했나? 핵심을 언제쯤 드러내지? 소키는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었던 문장을 토대로 이상적인 포맷의 틀을 만들었고 그 다음 자신의 기사를 그 용기에 맞췄다. 말하기 좀 그렇지만 나는 늘 공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프랭클린 메소드는 그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기사의 기본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결국 고속 출세를 도왔다. 소켄을 비롯한 많은 창작가는 창의적 조상들이 확립해 놓은 패턴을 어깨너머로 보고 체득하는 방식으로 비범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색다름을 제대로 비틀어 친숙함과 결합했다. 소킨과 프랭클린이 그랬듯 이러한 패턴들은 모방이라는 방법으로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하고 그들이 이룩했던 성공 사례들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정확한 지점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패턴을 흡수하는데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다. 소비와 제약, 이 두 가지 도구는 친숙한 것과 색다른 것이 적절히 혼합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스위트 스폿을 건드린다. 그러나 이는 히트작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일 뿐이다.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주류로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 이어지는 제3법칙, 창의적 공동체. 나는 창의력과 관련된 네트워크에 4가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마스터 티처, 상충하는 협업자, 모던 뮤즈, 유명 프로모터가 그것이다. 이들 각각의 영역은 개인이나 집단으로 채워진다. 넷 중 다른 셋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없다. 4가지 역할 중 하나만 빠져도 창작 활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동시에 이들 역할은 한 사람의 창의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를 창의적 공동체라고 부르자. 먼저 마스터 티처. 마스터 티처는 2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제약을 가르치고 피드백을 통한 의식적인 훈련으로 제자들을 돕는다. 이런 제약을 체득하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기술을 세련되게 다듬으면서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다. 1980년대 수학자, 조각가, 운동선수 등 다방면에 걸쳐 대단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들의 삶을 조사한 연구가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눈에 띈다. 어느 분야에서든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모든 개인은 한때 마스터 티처에게 배웠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마스터 티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특별한 요령이 있는 것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한 록스타를 만나러 LA로 갔다. 그는 예술가이자 뮤지션이자 투자가인 하이브리드형 인간이었다. 33살의 왈라치는 여러 명의 멘토가 있었는데 자신의 성공을 그를 가르친 사람들의 공으로 돌렸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어떤 분야를 꽉 잡고 있는 거장이 나타나더군요. 그러다 그들과 친해지고 그들에게 한 수 배우곤 했죠. 왈라치는 스승을 찾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가 와서 우산을 펼쳐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 과정을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 그는 중요한 건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상의 90%를 질문하면서 보내는 거죠. 왈라치는 자신이 보기엔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고 하고 또 그러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니 묻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의식적인 훈련을 강조하는 과학은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간 사람에게 배우라고 일러준다. 그러나 기술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도 결국엔 무언가를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창의적 공동체의 다음 멤버는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정말 중요하다. 상충하는 협업자.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창작 작업에서는 협력자가 중요하다. 창작가들을 인터뷰하면서 의외였던 것은 그들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의 협력자의 모습이 나의 예측과 아주 달랐다는 점이었다. 벤제이 파색은 어찌나 열정이 넘치던지 전화 저편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반면 저스틴 폴은 너무 조용하고 신중하여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말을 잠깐 멈추는 버릇이 있었다.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파색 앤 폴 듀오는 그럴듯한 이름 못지않게 작사 작곡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상대방이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메꿔줌으로써 파색과 폴은 초대형 성공을 거둔 케이스다. 하지만 이처럼 협업이 복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두 사람의 의견이 달라 마찰을 일으킬 때도 있다.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를 내놓는 것보다 관점이 부딪히고 경합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폴은 말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면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도 움직일 수 있게 밀어붙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함께 일하기에 좋은 사람을 상충하는 협업자라고 부른다. 손발이 너무 척척 맞아서 서로에게 전혀 압박감을 주지 않는 사람과는 협업하지 않는 편이 좋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결함을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스터 티처와 상충하는 협업자가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것으로 창의적 커뮤니티가 완벽해졌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아직도 필요한 커뮤니티 멤버가 2명 더 있다. 하나는 모던 뮤즈로 이들은 애초의 포부를 지속시켜주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 게다가 이런 뮤즈들은 창작의 소재와 원료도 제공한다. 콘다 블로는 빌보드 코미디 앨범 차트 2위에 오른 코미디언이다. 나는 코미디언들의 창작 과정이 궁금해 그에게 연락했다. 코미디 한 편을 쓰는 과정에 대한 콘다 블로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나는 그의 성공이 주로 그가 구축한 커뮤니티에서 비롯되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다. 친구들과 웃기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사람들은 보통 한 번 웃고 그냥 넘어가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적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생각들을 수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친구라지만 그 자체로는 협업자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한 영감의 원천이다. 이들이 바로 내가 말하는 모던 뮤즈의 신뢰다. 즉 실질적인 동기뿐 아니라 창작가가 활용할 재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그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코미디언들 역시 모던 뮤즈의 역할을 한다. 콘다블루는 다른 코미디언들과 함께 있으면 특히 열정이 솟구친다고 했다. 창작가의 삶에는 곳곳에 웅덩이가 도사리고 있다. 창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곳을 지날 때 강력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분야를 막론하고 창의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면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빠져나올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창의적 커뮤니티 안에 모던 뮤즈가 있으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신감을 얻어 애초의 포부를 다잡고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앤디 워홀은 상상력과 감수성을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던 뮤즈와 협업자들의 공동체를 구축했다. 팩토리라고 불리는 그의 로프트에서 그는 야심 있고 창의력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재간을 가진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이런 예술가의 로프트를 빌리는 것은 모던 뮤즈 같은 창의적 공동체에 필요한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다. 심지어 로프트는 창의적 공동체의 마지막 4번째 멤버인 유명 프로모터를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 앞부분에서 나는 천재라는 말을 들으려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열심히 일하거나 기술적으로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신뢰할 만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유로 창의적 공동체의 마지막 중요한 멤버는 유명 프로모터다. 그는 당신과 당신의 작품을 기꺼이 두둔해줄 신뢰도와 권위를 갖춘 사람이다.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이에 대한 대답은 썩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른다. 많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영화나 TV나 음악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면 로스앤젤레스로 자리를 옮길 각오를 해야 한다. 현대 미술이나 미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기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도시에 이미 살고 있는 줄이라면 자신의 명성을 시내에게 빌려주어 선행 릴레이를 펼치면서 아울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방법이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에 다음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마스터 티처, 재능이나 근면의 패턴과 공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적절한 수준의 친숙성을 가진 작품을 창작하게 만들면서 부지런한 연습을 통해 기술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준다. 상충하는 협업자,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는 법. 결점이 치명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 결함을 보완해 줄 개인이나 집단을 찾아야 한다. 모던 뮤즈,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 열정이 시들해질 때가 있다. 따라서 지속해서 창작 욕구를 자극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사람이 주변에 많아야 한다. 침체기일수록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우정 어린 경쟁자를 자처하면서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등을 밀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유명 프로모터, 창작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명 프로모터는
이미 신임을 받고 있고 그 기득권을 기꺼이 나눠주려고 한다. 비주류 신인은 그들로부터 큰 혜택을 입지만 유명 프로모터 역시 혜택의 수혜자가 된다. 그들은 비주류로부터 크리에이티브 커브 위에 적정 지점에 머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법칙입니다. 반복.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은 어떤 제품이든 250칼로리가 넘지 않아야 하고 1인분의 당분을 25g 이하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제약이야말로 벤앤제리스의 아이스크림 맛에 대한 친숙한 기준선을 만들어 적정한 수준의 색다름을 창조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또 이 회사는 사회 정의를 중시하고 고객도 이를 기대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식품과 공정무역 상품, 또 코셔 인증을 받은 것만 사용한다. 이런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성분으로 메뉴를 개발해야 하므로 1년 내내 공급업자와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을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조 과정에도 매우 까다로운 제약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제약을 깨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 제약은 진열대 공간이다. 벤앤제리스는 매장으로 나를 수 있는 파인트의 종류를 제한한다. 너무 비슷한 메뉴를 많이 실으면 고객들이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제약 때문에 연구진들은 좀 더 가능성이 작은 영역에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된다. 그들은 연구 결과를 가져다 그들에게 주어진 제약의 렌즈를 통해 들여다본 후 200가지 메뉴의 특징을 목록으로 작성한다. 이를 개념화 단계라고 부르자. 다음 단계는 압축이다. 200개의 후보군을 실제로 실험 가능한 15개 정도의 아이디어로 줄이는 것이다. 이 15가지 메뉴는 색다름과 친숙성이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한 메뉴들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큐레이션. 이 단계에서부터는 아이스크림을 먹기 시작한다. 플레이버 그루들은 10개나 15개 파인트를 떠먹어보고 서빙하고 평가하고 얼마인가 마음에 드는 맛을 전부 고른다. 특정 맛에 대해 결심을 굳히면 샘플들을 단골들에게 보내거나 작은 세트를 매장에 보내 팬들의 반응을 살핀다. 이것이 큐레이션 과정이다. 최종 메뉴에 대한 큐레이션 작업이 끝나면 생산 규모를 늘린다. 그러나 벤앤제리스라는 사람들에겐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피드백. 딜피클 아이스크림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피클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었다. 딜피클 셔빗은 황홀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피클 맛의 아이스크림을 매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 아마도 영원히 힘들지 모른다. 아무리 대단한 아이디어라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팀은 알고 있다. 피클이 들어간 발효식품이나 콤부차는 이제 막 선보인 트렌드지만 널리 확산될지는 확실치 않다. 무엇보다 이 팀은 소비자가 2년 뒤에 원할 것을 예측해야 하므로 출시 이후의 피드백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절차다. 계획을 세우고 실험하고 작전을 짜는데 몇 달을 보내지만 그렇게 해도 판단이 빗나갈 수 있고 결단이 대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이 곧 피드백 단계이다. 여기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스위트 스폿에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커브에서 설명한 대로 소비자들의 기호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때 통했던 아이디어도 시간이 흐르면 그 고유한 장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창작가는 끊임없이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 메뉴가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이들 창작 과정의 핵심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굴곡진 여정은 무에서 탄생한 아이디어로 명성을 가져다 준 다음 다시 무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것이면 족하다. 창의적 반복은 모든 유형의 위대한 제품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창작가들은 여정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의 아이디어가 인기의 종용 곡선 중 어디쯤 자리를 잡을지 알아야 한다. 내가 연구한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최종 후보 명단을 최고 지위에 올리기 위해 아이디어를 다듬는 자기만의 방법을 갖고 있었다. 나는 이런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할 그럴듯한 용어를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내가 베넨제리스 사례로 설명한 4단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개념화, 압축, 큐레이션, 피드백이다. 이런 반복 과정을 거친다면 누구든 자신의 작품을 다듬어가며 크리에이티브 커브의 이상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서로의 작업 과정을 자주 비교하고 참고하는 모습에 적지 않게 놀랐다. 창작 분야에서의 성공은 실제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 청중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청중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녹음을 2번으로 나눠서 했는데도 제법 길어지고 있네요.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